그럼 이게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네. 어떤 이 또 똑같은 질문인데 섹터나 뭐 은행도 있고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지주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가장 유망한 그런 그 섹터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종목이라든가 뭐. 일단 결론적으로는 제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건 자동차 섹터입니다. 자동차. 예. 예. 근데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게 예. 지금 우리의 정부가 예. 이러한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게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이 작년에 너무 성공적인 사례를 남겼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그렇잖아요. 내가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공부를 안 해. 네. 그럴 수 있지. 근데 옆집에 네. 얘 친구가 있는데 네. 얘도 똑같이 공부를 안 했었는데 얘가 갑자기 이번에 성적을 잘 받았대.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야 이거 뭐야? 그게 도요다겠네요, 그럼요. 네. 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예. 일본은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야?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야, 저 한번 분석해봐라. 네. 경제 관료들한테 이렇게 분석해봐라. 우리도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실제 지금 정책에 나오는 이 로드맵 방향성을 봤을 때 네. 일본을 굉장히 비슷하게 따라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심지어는 주식시장의 반응조차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외국인들도 봤거든요. 일본의 그렇죠. 그 사례를.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그와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네. 역사가 이미 너무 많이 오래전도 아니고 당장 불과 1년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따끈따끈한 예시가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우리 투자자들도 한번 참고 사례로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초기에는 일본이 뭐가 많이 올라갔냐면 PBR이 낮은 주식만 유난히 올라갔어요. 예. PBR이 0.2배 이하. 그러니까 그냥 싼 주식만 싼 올라간 주식들. 거죠. 예. 자산 가치 대비해서. 네, 예.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네. 초기에 바로 2월, 3월이었죠. 네. 근데 그런 주식들 어때요?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일본도 그랬어요. 네. 그런데 1년간 봤을 때 뭐가 제일 많이 올랐냐? PBR이 0.4에서 6배 정도 수준에 있던 기업들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아, 네. 네, 얘네가 뭘 했길래? 얘네가 주주 환원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딱 아셔야 되는 게 PBR이 낮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얼마나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정부도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하는 거고 예. 투자자들도 그에 응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주주 환원에 대한 움직임은요. 네.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증시, 일본 증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시장이 안 좋아도 주주 환원을 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매번 올랐어요. 네네. 네. 그 자체가 투자의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네. 그러니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까도 보셨다시피 지금 전체 상장사 중에 3분의 1밖에 주주 환원을 안 하고 있는데 네. 이 안 하던 기업들이 한다면 확실히 네. 퍼포먼스가 있겠다. 네. 근데 이 기업이 싸다면 네. 더 업사이드는 높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크게 3가지에서 4가지를 보라는 말씀을 드려요. 네. 첫째, 결국 중요한 건 주주 환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탄탄한 실적이 뒷받침돼야 그렇죠. 된다. 예. 실적이 좋아야죠. 그래서 실적이 무조건 좋아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실적도 단기적인 실적이면 안 돼요. 정말 안정적으로 매년 꾸준하게 꾸준히. 실적이 나와줘야 된다고 네. 봅니다. 네. 그래야 주주환원을 일시로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기업이 구조성을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을 많이 쓰는 기업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사업적으로 막 부채까지 끌어가지고 더 사업에 투자를 하면 주주들에게 돌려줄 돈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즉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죠. 네. 네, 이 유동자산. 네. 이 고간의 돈을 많이 쌓아둔 기업들이 풀 수가 있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을 보시고 근데 그런 기업이 싸네? 즉 PBR이 1배 이하이네. 네. 웬만하면 0.5배 내외 정도 수준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준비가 된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시점부터 많이 오를 것이느냐? 주주 환원을 실제로 할 때부터. 네. 네.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바로 이번 달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왜? 이번 달에. 주총 시즌이니까. 예. 주총 시즌에 맞춰서 가뜩이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방향을 보여준 상황에 예. 기업들이 야 우리 이렇게 앞으로 주주환원을 할게 라고 하는 발표를 하는 기업들이 분명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기업들을 좀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투자를 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물론 수익률을 많이 가져가는 것도 좋겠지만 예. 가장 궁극적으로는 수익금을 많이 가져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사실 비트코인, 알트코인 이런 쪽도 굉장히 좋게 보는데 네. 보는데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에 비해서 비중을 많이 실지 못해요. 네. 왜? 내 확신이 주식보다는 좀 덜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투자해서 막 더블을 먹었어요. 네. 그러면은 100만 원 먹은 거죠. 네. 근데 주식 투자에 내가 1000만 원 투자해서 10% 먹었어. 그럼 또 100만 원 먹은 똑같은 거예요. 거죠. 예.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 수익금에 집중을 해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이 투자 자산에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내 소중한 자산에 비중을 투자할 수 있을까를 본다면 예.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 지금 AI 좋고 반도체 좋고 하는 거 다 알 거예요. 네. 다만 조금 불안할 겁니다. 왜? 많이 올랐기 아무래도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내 투자금의 비중을 많이 실지 못할 수는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럼 이 비중을 자신 있게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쪽은 어디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 주주환원 기업들이지 않나 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비단 10%, 20%, 30% 먹으면 어떻습니까? 네. 비중 투자해서 예. 크게 먹을 수가 있고 심지어는 예. 배당도 받으면서 안정적인 장기 투자가 가능하니까 그렇죠. 하방은 많이 닫혀 있는데 네. 상방으로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운 좋으면 PBR이 0.5배라고 한다면 2배 이상도 기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비중을 투자해서 수익금을 키운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올해야말로 특히나 이 주주 환원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야말로 굉장히 큰 기회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가치주인데 네.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까지 가져간다고 그렇죠. 더 봐봐요. 좋죠. 네. 그러면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제가 싹 리스트를 뽑아봤거든요. 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자동차 쪽이더라고요. 쪽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부품사들은 예. 이미 내연기관이 가장 주력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 돈을 너무 잘 벌고 있단 말이죠. 하이브리드 차량 또 판매가 잘 되면서. 네. 근데 이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는 걸로 뭐에다 투자를 하느냐? 전기차나 전동화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부품을 바꾸는 거죠.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 네. 당장에는 내연기관차가 사양 산업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지 못해서 PBR이 싼데 네. 얘네들이 심지어는 주주 환원력을 키우면서 성장력까지 확보가 된다면 충분히 장기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볼 만한 예. 처처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실제로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자동차 섹터가 좀 강했던 요인도 있었거든요. 그럼 굳이 완성차뿐이 아니고 이제 그렇죠. 완성차뿐 아니고 이제 부품도 보시는 거네요. 예, 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현대차 그룹을 제일 좋게 보긴 하나, 네.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소형 기업들에도 예, 기회가 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일단 리스트는 뽑아놨어요. 네. 이제는 좀 탐방을 다니려고 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가서 물어봐야죠. 네. 대표이사님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이세 분이 어떻게 이런 걸 물어봐야죠. 가서.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자사주 취득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배당도 중요하지만. 그쵸, 그쵸.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자동차 쪽에서도 자사주 취득도 많이 할까요? 뭐 완성차들은 이제 지금 많이 하는데. 예, 예, 예. 예. 그런, 일단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근데 예. 이제 당장에 그래서 네. 대기업들을 단기적으로는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 게 네. 얘네는 이미 지배구조가 바뀌었고 특히나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이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에 제일 잘 따르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대차그룹이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 현대차 그룹이라고 하면 이제 현대차, 기아도 있고, 뭐 현대모비스도 있고, 예. 오토에버도 있고. 예, 그쵸, 그쵸. 예. 여러분들 현대차 그룹에 많은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 회사들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자동차 회사들이 좋은 이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네네. 일본의 금리 인상입니다. 아, 일본의 금리 인상. 네. 그렇겠네요. 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사의 주요 경쟁사는 도요타, 예. 혼다였거든요. 일본 차량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자, 우리가 차를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두 차량 중에 뭘 구매할까를 따져본다면 네. 뭐 기능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 가격이거든요. 네. 가격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를 봤을 때 더 싼 거를 사려고 하는데 네. 일본의 금리 인상을 하면서 엔화가 강세가 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값쌌던 일본 차량들이 조금씩 가격이 올라가는 국면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사의 자동 차량에 가격 경쟁력이 생기죠. 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여기 보시면 네. 네. 제가 엔화 강세 수혜주로 자동차를 뽑고 있는데 네. 원엔 환율과 한국 일본 자동차 상대 지수이거든요.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 엔화가 강세일수록
한국의 자동차 주식의 주가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엔화 강세로 드디어 돌아서니까. 네, 드디어 돌아서니까. 네. 지금까지는 이 요인 때문이라도 현대차 그룹의 주가가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돈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하냐. 네. 네. 이러한 이제 상대적으로 일본에 대한 매력도가 크기 때문에 네. 지수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는데 네. 여러 가지로 좀 겹치면서 이 국내 현대차 그룹에 좀 기회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죠, 사실. 많이 올랐는데도 네. PBR이 아직 0.56배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배당도 그 우선주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렇죠. 예. 배당 우선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배당만 10%가량 받을 수 예.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솔직히 가족들한테 주식을 뭐 사라 팔아라 이런 얘기 거의 안 하거든요. 예, 예. 왜냐면은 이게 어찌됐든 위험 자산이고 네. 아무리 내가 10번 맞춰도 한 번 틀리면 네. 당연히 틀 수 있는 건데 당연하죠. 그러면 네.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조차도 저는 권하는 게 좀 그래서 예. 막 이제 물어봐도 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딱 작년 말 올해 초에 가족들한테 요거는 그냥 사놔도 되겠다. 현대차 EUB를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EUB. 감사하게도 예. 그 이후로 이제 정부 정책 때문에 뛰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상방이 좀 남아있지 않나 예.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2차 전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 인터 배터리 아까 행사 갔다 오셨다고 그랬는데요. 네. 그거 이후에 이제 SDI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2차 전지 흐름이 좀 좋아졌었는데, 2차 전지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히 삼성 SDI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제가 가서 일단은 한 10개 정도 기업을 보고 오긴 했는데 네. 그 중에 가장 메인으로 봤던 게 LG엔솔, 삼성 SDI, 에코프로, 포스코 이렇게 보고 왔어요. 네. 가장 메인으로 봤던 네. 게. 네. 왜 그랬냐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결국 메인 셀 업체들의 방향성이라고 봤거든요. 네. 얘네들이 결국 어디에 투자의 방향성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 밸류체인 기업들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셀 업체들의 방향성을 보고 왔는데 LG엔솔이랑 삼성 SDI의 가장 공통적인 목표 자체가 단순했어요. 일단은 배터리 라인업을 늘린다. 예. 네. 그래서 프리미엄부터 좀 이제 LFP 약간 그 상위까지는 네. 늘린다. 네. 그래서 라인업을 늘리는 거였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가장 첫 번째가 안정성, 두 번째가 에너지 밀도를 높여야 된다. 예. 세 번째는 그로 인해 이제 부피와 무게를 줄여야 된다. 요거 세 개였거든요. 예. 가격 경쟁력은 또 이후에 양산 이후로의 문제인 거고 네. 일단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프리미엄 배터리의 경우 네. 하이엔드 그래서 LG엔솔은 이제 셀투팩을 가장 메인으로 좀 제시를 해줬고 네.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삼성 SDI에 갔는데 네. 얘네는 전고체 배터리를 완전 메인으로 내걸더라고요. 네, 완전 메인으로. 그 얘기는 기술이 상당 부분 발전이 됐다는 얘기는. 예. 그래서 제가 삼성 SDI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네. 거기에 이제 총괄 하시는 분이 저를 이제 한 바퀴 다 둘러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아, 네. 설명을 들었고, 야, 이게 삼성 SDI 괜찮다라고 네. 느꼈던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삼성 SDI가 괜찮다는 것도 있겠지만, 요 삼성 SDI와 관련된 전고체 배터리 밸류체인 기업들이 여러모로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 얘기 중에 나왔지만, 네. 되게 보수적이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실제 국내 배터리 3사 중에 가장 보수적인 투자를 지금까지 했던 게 삼성이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근데 네. 올해부터 좀 달라져요. 얘가 국내 배터리 3사들이 네. 사실 최근 3년 내에 네. 올해가 가장 이 배터리 투자에 대한 캐펙스 투자의 그 규모를 늘린 해거든요. 네. 이게 또 심상치가 않은 게 네. 지금 업황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뭐 과거 유동성 좋고 업황이 좋았을 때보다도 지금이 더 투자 금액을 늘린 거란 말이에요. 예. 이게 왜 그러느냐? 친 게임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 이들도 지금 캐시백 영역에서 어쨌든 승자와 패자가 갈릴 거란 말이죠. 네. 승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치고 나가기 위해서라도 네. 이거는 앞으로의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왔던 것을 잃을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앞서가기 위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올해야말로 더 확대를 하는 것이다 네. 라는 부분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작년 대비 LG엔솔이랑 SK온은 좀 비슷한 수준을 했는데 네. 삼성 SDI가 유난히 높였어요. 네. 이게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 이유가 있겠죠. 네. 보니까 네. 얘네가 이미 작년부터 전고체 배터리에 확신을 가지고 팀을 구성하며 실제 라인 구축하고 시제품까지 생산하고 있는 단계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객사는 이미 테스트 단계까지. 예. 그러니까 목표가 2027년 양산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나온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2027년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을 그래도 조만간 예. 완성짓지 않겠나라는 예. 얘기를 해줬거든요. 예. 그 말인즉슨 상대적으로 이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네. 삼성 SDI가 조금이나마 좀 더 확신을 가졌고 이를 더 구체화하는 방향성에 좀 더 우위에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이 밸류체인에 속해져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봤을 때는 가히 제2의 한미반도체와 같은 기업들이 더 있지 않을까. 네. 왜냐? 네. 이게 HBM이라는 새로운 네. 반도체 분야에서 네. 하이닉스가 우위를 잡아갈 수 있었던 건 네. 결국 한미반도체라고 하는 주요 장비 업체가 꼈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핵심 기술, 전고체 배터리가 기존의 배터리에 비교해서 네. 높은 성능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네. 그 기술을 만들어줄 수 있을 장비 업체는 지금부터라도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 장비 업체들 공부를 좀 했거든요. 아, 네. 전고체 배터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배터리 셀 안에는 다 고체인데 하나만 액체란 말이에요. 네. 전의 액. 네. 근데 이 액체를 고체로 만들고자 하는 게 전고체 배터리란 말이에요. 네. 왜 고체로 만드느냐? 일단은 이게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만약에 뭔가 손상이 되거나 했을 때 분리막이 찢어지면 네. 예. 찢어지면서 이게 전액이 화재가 흘러나와고 발생해요.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을 만한 리스크가 화재가 있기 때문에 꺼지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다른 배터리에도 옮겨 붙고 네. 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안정성을 최소화하고자 다 고체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고체로 만들면 당연히 외부 충격에도 더 견딜 수 있을 만한 강성을 갖고 그리고 있기 또 때문에 충전도 빨리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전의 액을 고체로 만드니까 분리막조차도 필요 없게 돼요. 네. 왜냐하면 애초에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분리막이 들어가는 공간을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양극재 소재를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어서 네. 에너지 밀도도 높이고 효율도 좋게 만들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꿈의 배터리인 거죠. 네. 안정성도 높이고 효율성도 네. 높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부피도 줄일 수가 있고. 네. 자, 근데 기존의 전해액은 왜 액체였느냐? 양극재와 음극재 그 리튬 이온의 이온 전도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액체가 아무래도 유리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고체로 만들면 문제가 그거라는 거죠. 이온 전도성이 과연 높일 수가 있느냐.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거든요. 네. 삼성 SDI 네. 관계자분께 네. 이 전고체 배터리를 갈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네. 이 이온 전도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장비 업체 중에 이 이온 전도성을 높일 수 있을 만한 이 기술이 있는 기업은 네. 위에 있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온 전도성을 높일 수 있을 만한 핵심 공정은 어디에 있을까를 봤더니 크게 네.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전극 공정과 전극 공정과 예. 조립 공정. 예. 이게 원래도 중요했는데 이게 더 네. 중요해진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일단은 첫 번째 중요한 게 프레스 공정이더라고요. 네. 왜냐면 고체와 고체를 딱 연결지어서 어디됐든 이 단면적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다면적으로 눌러가지고 네. 얘네를 더 응축시켜서 이온 전도성을 더 빨리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드는 기술이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게 또 고온 고압에서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술이 중요해서 네. 요거를 이제 국내 장비 업체들도 계속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테스트 단계에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네. 여기 이제 테스트 이후로 실질적으로 이제 성능 파악 이후에 이 진짜 선정이 된다면 예. 그런 애들은 좀 장기적으로 더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업체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네. 예. 제가 그 제 책 그 성장기 패러다임에 그 이게 하나 쓴 내용이 있는데요. 그 롯데가 그 일진 머티리얼스를 인수했지 않습니까? 예, 예. 동박업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그 이제 제가 하나 그 저는 이제 책에다는 그 약간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썼었는데 왜냐면 그거를 인수해서 이제 동박업체를 인수해서 롯데 지금 에너지 머티리얼스로 네, 이름 맞습니다. 바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고체가 되면 동박이 사용이 안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아니 사용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사들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갖고 요번에 그 삼성 SDI를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동박을 사용을 안 하고요.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이게 동박이 안 들어가는 건가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미쯔이 거 전해질이었나? 그게 미쯔이 거를 사용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자료 찾아보시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공부해 보시면 이제 이수빈 대표님이 얘기하셨듯이 좋은 그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는 뭐 주가 퍼포먼스가 강하게 나오긴 어렵겠지만 분명 이제 새로운 또 변화잖아요. 예. 그리고 또 주가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초전도치만 보더라도. 예, 이게 1년 전에 반영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2년 전에 반영할 수도 있고, 반영 안 할 수도 있고, 사실 그러니까. 그쵸. 이거는 그런 적이 이제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먼저 좀 찾았는데, 이거 멀었으니까 좀 나중에 보자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올라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예, 사실 제가 지난번에 부자 TV 출연해갖고 그 반도체 3세대 반도체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거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요. 곧바로 또 올라버리죠. 저도 그래서 뉴로모핑 얘기하시길래 이건 좀 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직 멀었는데. 이건 나중에 공부해봐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상한가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래가지고 주식은 참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찌됐든 이 성장주라는 거는 결국 기대감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가는 또 반영이 될 수 있어서 이미 사실 전고체 배터리 관련들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좋거든요. 근데 이런 움직임을 장기적으로도 더 지켜볼 만할 것 같다. 근데 사실 지금 장비주들은 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삼성 SDI 그 밸류체인 형성에 따라서 좀 부각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본업만 놓고 봤을 때도 지금 국내 배터리 3사가 캐펙스 투자를 올해 최근 3년 내에 가장 많은 규모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수주와 함께, 왜냐면 이미 지금도 고객사의 물량을 요청 물량을 거절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너무 꽉 차 있어서. 그런 단계라 저는 하반기 이후로는 또 장비주들도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 2차전지 장비주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님 같으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자산 포트폴리오를? 사실 요거는 너무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냥 대강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뭐 요런 식이면 괜찮을 것 같다. 어드바이저를 하나 해주신다면요. 저는 이거를 뭐 공격형이랑 수비형으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격형은 이제 좀 더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고 좀 더 고수익을 기대하며, 그리고 약간의 좀 연령대가 젊으신 분들을 좀 맞지 않나 싶은데, 공격형은 제가 봤을 때는 AI에 대한 비중을 가장 높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모든 산업들을 봤을 때 제일 고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AI 쪽을 계속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AI는 국내에는 반도체, 미국 쪽으로는 좀 더 이제 소프트웨어 내지는 하드웨어에서도 아까 뭐 얘기했던 전체적인 생태계를 좀 구축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에 주목을 하는 게 좋겠다는 미국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어떤 기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프트웨어는 사실 아직 대장이 딱 나오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것들을 구축해 나가려고 하는 기업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뭐 퀄컴 메타라든지 그 외에도 사실 지금은 대장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대장이 될지 몰라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분산 투자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사실 상반기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코인 시장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긴 한데, 근데 요거는 진짜 너무나 공격적인 포트폴리오인 것이고, 그 외에 주주 환원에 대한 기업들도 약간 비중을 좀 둬서 요거 크게 세 개로 봤을 때 비중을 좀 고르게 담으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가장 큰 비중은 저는 AI 쪽으로 좀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비형은 이제 반대죠. 반대로 주주 환원에 대한 비중을 많이 높여서 좀 더 안정적으로 배당받으면서 가치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쪽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좋게 보시는 게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이제 비트코인하고 AI하고 주주 환원 요건데, 이제 본인의 성향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이제 비율을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그리고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미국 같으면 이제 소프트웨어 쪽도 하는 거 좋은 것 같다. 오늘 감사하고요. 끝으로 어떻게
한마디만 좀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예. 네. 일단 또 천백만 대표님께서 이런 인터뷰 컨텐츠를 많이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를 또 좋게 봐주셔가지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이제 저희 채널은 또 사실 대표님 계속 주기적으로 모시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표님께도 잘 부탁드리겠다 말씀드리겠고.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이 사실 너무나 진짜 좋은 분이십니다. 너무나 열정 넘치시고 주식을 또 애정하시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욕심만 좀 내려놓아 주신다면 네, 왜냐하면 대표님의 좀 시계열이 좀 길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실 되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막 기업도 탐방하고 할 정도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데이터를 받아보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걸 잘 참고하셔서 다들 좀 부자 되셨으면 좋겠고 또한 오늘 저는 이제 투자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주식시장에 우리나라 경제를 좀 더 우리의 모두가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그런 주주 환원에 대한 움직임에 있어서 조금씩이라도 관심을 더 가지고 뭐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과 기업들을 좀 응원하는 이런 힘을 좀 모아주시면 여러모로 우리가 모두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나은 미래를 같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저희 유튜브 부자TV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부자TV의 이수빈 대표님 모시고 인사이트를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